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50년 만에 동창회가 한창일 때 이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내며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봉투에서 나온 1975년 출생신고서와 오래된 편지들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순자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태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지만 이미 모든 동창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경악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동창회는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오늘도 단팥빵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프리미엄 호텔의 대연회장은 오늘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스한 황금빛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원탁마다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우아함을 더했죠. 벽면을 장식한 대형 스크린에는 경성고등학교 73년 졸업 제52회 동창회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모인 동창들의 얼굴에는 각자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앳된 소년소녀였던 이들은 이제 70을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수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가장 앞쪽 단상 위에 마련된 연단에는 이번 동창회의 회장을 맡은 김봉남이 서 있었습니다. 72세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김봉남은 값비싼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반듯하게 올려 쓰고 있었죠. 그의 손목에서는 명품 시계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김봉남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20살에 졸업한 우리가 벌써 72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김봉남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반가움만이 아닌 다른 감정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부러움이, 또 다른 이의 눈에는 미묘한 질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김봉남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김봉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책상을 나누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비슷한 꿈을 꾸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누군가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는 화려한 차림새였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봉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어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중견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제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봉남의 성공담은 이미 소문으로 돌고 돌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떤 이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최영숙이 우아한 자세로 앉아 김봉남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학급의 인기녀였던 최영숙은 지금도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하며 정갈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박태수가 든든한 체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구석진 자리에는 이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함께 건배를 하죠. 김봉남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지금까지의 인생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건배. 연회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잔이 일제히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샴페인의 황금빛이 샹들리에 불빛과 어우러져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50여 년 만의 재회는 정말로 화려하고 성공적인 시작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웃음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죠.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추억만은 아닐 터였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고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달궜죠. 처음에는 학창시절의 추억담이 줄을 이뤘습니다. 누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지, 누가 장난이 심했는지, 어떤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웃음과 함께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이나 건강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새 자식들 이야기로 흘러갔죠. 72의 나이가 되니 손자 손녀들까지 성인이 된 경우가 많았고 각자가 키워낸 자식들의 성취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봉남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큰아들이 요즘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어. 박태수는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중공업 상무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아버지 덕을 봤나 싶기도 하고. 박태수는 겸손한 척하며 말했지만 사실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역시 박태수 아들다워. 같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박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요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최영숙이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박태수 아들이 그렇게 잘 됐구나. 축하해. 최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은근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 좋은 인연을 만났어. 의사인데 가정 환경도 좋고 인성도 괜찮다고 하더라.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오, 의사라고? 그것도 참 좋겠네. 동창들이 다시 한번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숙은 더욱 기분 좋은 표정이 되어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강남에서 개원했대. 우리 딸이 정말 복이 많다니까. 혼수 준비하느라 요즘 바빠. 이렇게 자식 자랑이 이어지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누구는 딸이 교사가 되었다고, 또 누구는 손자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의 가족사를 비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순자만은 조용히 앉아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참 잘됐네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누군가 순자야, 너는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봐도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인 요리가 나오고 와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대화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봉남이 모든 테이블을 향해 다시 한번 건배를 제의했고 모두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죠. 자, 우리 모두의 가족들과 행복을 위해서. 김봉남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잔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순자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나갔고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머!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영숙이 재빨리 냅킨을 건네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이순자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박태수가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별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런 일쯤이야 하며 위로했지만 이순자의 표정은 쉽게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서 테이블을 정리해 주었고 새로운 잔에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순자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영숙은 이순자를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 후로도 만찬은 계속되었지만 이순자는 예전만큼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음식을 드시기만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억지로 미소를 짓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걱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자랑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독 이순자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찬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최영숙은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고급스러운 화장실로 향하는 최영숙의 뒷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여유로움이 흘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어요. 그런데 최영숙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순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죠. 아, 순자야. 너도 화장실? 최영숙이 반갑다는 듯이 말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 나도 좀. 이순자는 간단히 대답하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호텔답게 화장실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큰 거울 앞에는 세련된 세면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했지만 최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이네. 다들 많이 늙었어.
최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신의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러게. 시간 참 빨라. 이순자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순자의 표정은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아까 와인을 쏟았던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은 립스틱을 바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자야.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영숙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탐정이 용의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순자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동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정리하는 손길이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어요. 최영숙은 거울을 통해 이순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순자야,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최영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화장실 안의 분위기도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이순자가 동작을 멈추고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너는 늘 뒤에서 조용히 있었지? 최영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있어. 최영숙은 화장품을 핸드백에 넣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말이야, 조용한 사람이 항상 깨끗한 건 아니잖아. 이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소리야?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최영숙은 이순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안다고, 순자야. 너의 비밀을. 최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뒀던 카드를 꺼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내가 감추고 있는 그 이야기 말이야. 무슨 비밀? 이순자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지만 이미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최영숙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 말이야.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간 이유. 모두들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 최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제발. 이순자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했어요. 마치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은 그 아이 말이야. 모든 걸 비밀로 하고 혼자 키웠다고 들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 최영숙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아버지가 누군지. 이순자가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영수가 그만해줘. 제발. 이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50여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그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최영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지. 최영숙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안에 메아리 쳤어요. 이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지금 와서? 이순자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혔어요. 왜냐고? 최영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모두 늙었잖아. 언제까지 비밀로 묻어둘 거야? 최영숙은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거야, 순자야. 최영숙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제발 입 다물어줘.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망치지 마.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최영숙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말이지.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화장실에는 이순자만 혼자 남았고 거울 속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이순자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 한동안 거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최영숙이 던진 폭탄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5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영숙에게는 이순자를 향한 오래된 감정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묘한 질투와 경쟁심이었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수해 보였지만 이순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김봉남과 박태수 같은 학급의 인기남들이 이순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최영숙은 늘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활발했는데도 정작 남자들의 진짜 관심은 조용한 이순자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질투심은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최영숙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순자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자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최영숙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실을 알아냈죠. 연회장으로 돌아온 최영숙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순자의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은 평생 억지로라도 체면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몇 분 후 이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이순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최영숙의 시선은 계속 이순자를 향하고 있었죠. 만찬이 마무리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김봉남이 다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창들 중에서 몇 분이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남의 제안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누가 먼저 나와주실까요? 처음에는 몇몇 동창들이 나가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대부분 반가웠다, 건강하자 같은 무난한 인사말들이었죠. 분위기는 여전히 화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순자에게 집중되었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봉남이 놀란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물론이지. 나와서 말해봐. 김봉남은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순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봉투는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것처럼 보였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었어요. 이순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순자가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이순자는 잠시 동창들을 둘러보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설마 이순자가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압박을 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로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박태수와 김봉남도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순자의 심각한 표정과 손에 든 봉투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뭔가 자신들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오늘은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에는 50여 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순자가 왜 저래? 같은 의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분위기는 급속도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자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50여 년 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최영숙의 압박과 오랜 침묵 끝에 이순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김봉남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봤고 박태수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실감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연회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든 사람이 이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전야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순자의 손이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였습니다. 사진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서류는 접힌 자국이 선명했죠. 이순자가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것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리자 큰 스크린에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1974년 여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동창들이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21살의 이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김봉남과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특히 박태수는 이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친밀해 보였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순수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모습이었죠. 동창들은 그 사진을 보며 어머, 정말 젊었네. 우리가 저랬었구나 하며 감탄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박태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여행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자신이 이순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갔는지, 그리고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여행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출생신고서였어요.
1975년 3월에 작성된 아이의 출생 기록이었죠.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대한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박태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최영숙은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75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순자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당시에는 미혼모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힘든 시대였죠.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저는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아니, 이게 무슨 같은 중얼거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1970년대 당시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낙인이었는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22살이었어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고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조차도 모른 척했거든요. 김봉남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이순자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 기록과 함께 개인적으로 보관해왔던 편지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순자의 선언이 연회장을 강타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기혼인 남자 동창들의 얼굴은 일제히 굳어졌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닌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순자는 편지 중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1974년 9월 아이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받은 답장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 편지에는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다른 남자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냉혹하고 잔인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경악했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다니, 이런 일이 자신들의 동창회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순자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더 심했어요. 내가 꽃뱀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나를 협박하려는 거냐? 라고 썼더라고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50년 전에 쓴 그 편지들의 내용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젊은 혈기와 무책임함으로 그런 말들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잔인한 말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에는 모두 서명이 있습니다. 이순자가 편지 하단을 가리켰어요. 비록 오래되어 흐릿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박태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태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죠. 조작이라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이순자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박태수가 이순자에게 준 목걸이였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는데 뒷면에는
태수에서 순자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봉남은 동창회 회장으로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순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다들 놀라잖아. 김봉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이런 폭로가 터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50년 동안 혼자서 견뎌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최영숙은 자신이 일으킨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질투심에서 시작된 일이 동창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동창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 아이 때문에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반말로 바뀌면서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 아버지는 멀쩡히 가정을 꾸리고 성공해서 살고 있다고. 박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편지의 서명과 목걸이까지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너야. 박태수. 이순자가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5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화려했던 동창회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태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자의 폭로 이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50년 동안 묻어뒀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박태수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돌리며 필사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박태수는 손을 떨며 이순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망적인 변명처럼 들렸죠. 이순자는 차갑게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망가뜨린다고? 누가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이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격양되어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22살에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박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경악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죠. 특히 자신과 친했던 동창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박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는 젊었잖아. 서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냐? 박태수가 어거지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순간 이순자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그럼 이것도 가짜라는 거야? 이순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당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와 의사가 직접 써준 소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4년 8월에 받은 임신 진단서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거야. 이순자가 서류를 들어 올리자 스크린에 낡은 진단서가 나타났어요. 임신 8주차라고 되어 있지. 거슬러 올라가면 6월이야. 바로 우리가 여행 갔던 그때.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박태수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74년 6월 그 여행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이에요. 이순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나한테 준 반지야. 작은 은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여행 가서 바닷가 기념품 가게에서 사준 거. 안쪽에 보면 T, SS, J라고 새겨져 있어. 태수에서 순자에게라는 뜻이지. 박태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순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안 후에는 그 모든 약속들을 저버렸던 거죠. 이때 최영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최영숙이 갑작스럽게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런 미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최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사실 최영숙은 이순자를 압박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던 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영숙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순자가 최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너가 한 말들 기억나지? 내가 나를 몰아붙인 거야. 이순자의 말에 최영숙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최영숙은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났어요. 나는 그냥. 최영숙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이 이런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최영숙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최영숙이 나가버리자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이야? 박태수가 정말 그런 짓을?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김봉남은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런 일로 우리가. 하지만 김봉남의 말은 이순자에게 가로막혔어요. 봉남아, 너도 그때 있었잖아. 이순자가 김봉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도 다 봤을 거야. 박태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이순자의 말에 김봉남은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사실 김봉남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974년 6월 여행에서 박태수가 이순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것, 그리고 둘이 함께 사라졌던 그 밤의 일까지.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젊은이들의 로맨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너도 말렸어야 했어. 이순자가 김봉남에게도 분노를 터뜨렸어요. 친구라면서 왜 가만히 봤어? 왜 박태수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김봉남은 할 말을 잃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그것은 1974년 여행 당시 박태수가 이순자에게 써준 편지였습니다. 이건 여행에서 너가 나한테 써준 편지야. 순자야,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책임질게. 라고 썼지. 기억나? 편지의 내용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박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태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나는 정말 몰랐어. 그때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박태수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하는 듯 했어요. 몰랐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이순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책임질게라고 써놓고 뭘 몰랐어? 왜 나중에 편지에서 나를 꽃뱀이라고 했어? 내가 나를 얼마나 망신 주고 상처 줬는지 알아?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제 명확한 편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순자를 동정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박태수를 옹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정말 힘들었겠다.
한 동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 일을 혼자 견뎌내다니.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이순자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든 증거가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박태수가 마침내 무너지며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렵고 무서웠다고. 책임질 능력도 없었고, 능력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만 평생 고생하고 너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순자의 절규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고 많은 동창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50여 년 만의 재회가 이런 참혹한 진실 폭로의 현장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박태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동창들의 표정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박태수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박태수가 마이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순자를 밀어내듯 마이크를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건 다 조작입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면서도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에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동창들은 박태수의 급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했어요. 어떤 이들은 설마 그럴 리가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떤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박태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비열하다. 박태수가 이순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해왔다는 거야? 나를 망치려고?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도 반지도 진단서도 다 가짜일 거야. 이순자는 박태수의 마지막 발악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짜라고? 그럼 내 필체도 가짜고 내가 직접 새긴 반지 글씨도 가짜라는 거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뭐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너 혼자 계획을 세워서 나를 협박하려는 거지. 박태수는 동창들을 둘러보며 지지를 호소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믿으시겠어요? 증거라는 게 고작 낡은 종이 몇 장이에요. 김봉남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태수야, 진정하고. 하지만 박태수는 김봉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봉남이 너까지 속으면 어떡해. 박태수가 김봉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거야? 박태수는 필사적으로 김봉남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도 다 알잖아. 별일 없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연회장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이순자가 그 남성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거든요. 동창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성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갑자기? 같은 의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반응을 보고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순자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민수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태수는 민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눈매며 코 모양이며 부인할 수 없는 닮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수는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야.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너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아니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온 거 아냐? 박태수의 주장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어요. 민수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얘기해준 그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박태수 아저씨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박태수가 당황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박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찍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태수와 이순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1974년 여행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제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해 주셨어요.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하고 있었고 민수의 얼굴에서 박태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봐왔어요. 재혼도 포기하시고 모든 걸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박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심지어 당사자인 아들까지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모른다.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하지만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부인일 뿐이었죠. 민수가 박태수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박태수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5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피하고 싶은 골칫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박태수의 눈앞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명성,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동창들 사이에서의 체면까지 한순간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동창들의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경멸과 실망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50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박태수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가 진짜인지,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수야, 그만해. 이제 됐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민수가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22살에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당하셨어요. 미혼모라는 낙인을 받으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죠. 박태수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이순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민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저에게만 없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묻지도 못했고요. 동창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였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어머니한테가 아니라 저를 버린 그 사람한테요. 박태수는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분노했어요. 왜 저를 낳고도 책임지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도망쳤는지.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어렸을 거다라고.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가 박태수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겠다고. 왜 그랬는지, 후회는 하는지, 어머니와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박태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도 사과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도 따라왔어요.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를 버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봉남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거든요. 보니까 잘 사셨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동창회에서 자랑도 하면서요. 저와 어머니 따위는 까맣게 잊고 사신 것 같더라고요. 박태수가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는.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 와서 뭘 말하려고 하세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때는 어렸다고요? 그런 뻔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런 뻔한 변명뿐이었거든요. 저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없고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늦었거든요. 민수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이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제 할 말은 다 했잖아.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민수가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보게 하고 싶었고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성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의사가 되었고 제 가정도 꾸렸어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잘 자랐다고요. 민수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야 민수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했어요. 용서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순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고요. 이제 모든 분들이 알았으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숨어 사실 필요도 없고요. 민수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이 사람이니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자에 대한 동정과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박태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태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계속 중얼거렸지만 그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회장 곳곳에는 이제 술잔들이 뒤엎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순자가 보여준 사진들과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동창회의 자네들이었죠. 아름다웠던 꽃꽂이도 누군가 넘어뜨려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민수가 이순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이순자가 마지막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나는 이제 후회 없어. 50년 동안 혼자 키운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야.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서자 박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동창들 대부분이 이미 자리를 떠났고 김봉남마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연회장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이 오히려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50여 년 만에 동창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폭로와 함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밤이었어요. 화려한 재회는 결국 잔혹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